안녕하세요. 지금 네 번째 세션을 맡은 사단법인 한랄협회의 조영찬 회장입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GCC 국가연구소와 제가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게 됐고요.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업체나 또는 학계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네 번째 세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하는데 최대한 제가 맞춰서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주로 성공 실패에 대한 사례인데요.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어, 다들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부러 슬라이드 화면을 조금 밝은 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통 저희가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얘기를 하게 되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아, 업계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폭넓게 다양한 종류의 토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키워드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는 바처럼 제일 첫 번째는 동물성 원료. 방금 전에 발표한 미스터 알리의 그 발표에서도 동물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동물성 원료에 있어서의 한국 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변형, GMO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주 실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에서의 특히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사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언급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한랄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알코올 관련된 문제까지 살짝 언급을 해서 오늘 짧지만 그래도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물성 원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할랄 얘기가 되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게 동물성에 대한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속 강조가 되는 내용이지만 돼지와 관련된 것들. 제일 왼쪽 보시면은 돼지고기가 직접 사용이 된다든지 또는 돼지와 관련된 원재료들이 쓰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로부터 추출된 물질이 있다든지 또는 돼지 비계에서 나온 거라든지 또 우리 젤라틴은 대부분 돼지 젤라틴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돼지 젤라틴에 대한 부분 등 돼지와 관련된 게 일단 있다 하면 사실상 한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를 하시든지 또는 외식업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돼지와 관련된 게 일단 있으면 저걸 없애거나 또는 이쪽 한라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지는 아주 미량이 있어 다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란 인증을 하기 전에는 DNA 테스트를 저희가 대부분 하게 돼요. DNA 테스트는 아주 미량의 돼지 관련된 성분도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돼지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허용되는 가축, 제가 보통 할랄 애니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허용되는 가축은 일단 괜찮으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육상동물 또는 닭, 오리, 거위, 가금류 등은 일단 이 동물들은 이슬람에서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도축 또는 도개하는 과정이 이슬람식 방식을 따졌느냐 따랐느냐 또는 그렇지 않은 일반식으로 도축 또는 도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식은 나비아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슬람식으로 도축을 했으면 제가 그걸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소의 경우는 다비아 비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일반적인 한우처럼 한국의 소고기 처럼 만약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도축도개를 했으면 그냥 난 다비아 미트, 난 다비아 비프가 돼서 일반적으로 할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따질 때는 그냥 할랄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비아 미트냐 난 다비아 미트냐를 따져서 이게 조건에 따라서 허용이 되고 또 허용이 안 되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슬림의 개인적인 소비자들의 경우에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픈된 분들은 난 다비아 미트라고 하더라도 소고기나 닭고기는 그냥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무슬림들은 난다비아 미트에 대해서는 이건 난 먹으면 안 돼라고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비자에 따라서 약간 실무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랄을 얘기할 때는 저 허용되는 가축이라 하더라도 도축 또는 도개 방식을 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오른쪽 수산물의 경우는 사실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됩니다. 아주 수산물들이 유독한 것들, 유해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여기서 조금 또 혼동할 수 있는 게
조개와 같은 페루라든지 오징어, 랍스터, 새우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할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부분도 다 수산물이기 때문에 독극물이라도 유해성이 아닌 한 일단 할랄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특정 학파, 종파 또는 공동체에 따라서 그런 그 두 종류 페류 같은 어류 또는 수산물을 기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할랄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동물성 원료들이 실제로 아주 현명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걸 해결한 업체도 있고요. 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보면은요. 국내 인스턴트 라면을 보시면 페이스트 파우더를 보통 라면 스프라고 하죠. 라면 스프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갑니다. 일부는 돼지고기 파우더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는 뭐 비프 파우더라든지 닭고기 성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할랄 성분의 동물성 파우더를 국내에서 수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잡으시냐면 대부분 아, 이런 동물성 성분 자체를 아예 전부 다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케미컬이나 플레이버로 대체를 해서 사실상 맛은 비슷하지만 동물이 들어가지 않은 쪽으로 솔루션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지에서의 수입 허가도 훨씬 더 쉬워지고요. 할랄 인증을 받는 것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할랄 라면을 만든 대부분의 업체 제품들은 이렇게 동물성 성분 자체를 아예 배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상 반드시 동물성 성분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프 파우더가 빠질 수 없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 있는 동물성 원재료를 핸들링할 수 있는 주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서 OEM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현지에서 라면 스프, 우리가 말하는 라면 스프는 OEM을 생산하시고 그게 한국으로 다시 수입되고 한국에서 면류하고 조립해서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식이고요. 만약 어느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동물성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배제하지 않고 국내에서 만든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청분말이라고 보통 업체에서 많이 쓰시는데 유청분말은 저희가 치즈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입니다. 그 부산물을 보통은 어, 어, 건조시켜서 만든 유청분말, 웨이 파우더라고 하는데요. 웨이 파우더를 많은 가공식품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웨이를 만약 쓰시게 되면 그 유청을 만들 때 나온 치즈 그리고 그 치즈를 만들 때 들어간 응고제 부분에서 한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 유청분말을 쓰신다면은 대부분 수입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입사가 할랄 인증을 갖고 있는 수입사로부터 할랄 유청 분말을 수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는 만약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간 단가는 상승하겠지만 그 유청, 우리 웨이를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밀크로부터 우유로부터 파우더를 만든 100% 우유 파우더를 쓰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성공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앞 시간에 미스터 알리에서는 캡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캡슐을 넣은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메가3라든지 또는 홍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많은 캡슐, 특히 연질 캡슐의 경우에 돼지 젤라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 젤라틴 쓴 캡슐 제품 안 된다. 그건 다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젤라틴은 소 젤라틴을 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소 젤라틴, 보바인 젤라틴을 쓴다 하더라도 그 젤라틴을 만들게 된 소가 할랄 방식으로 도축이 되었느냐 또는 비할랄 방식으로 도축이 되었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 젤라틴을 쓰더라도 할랄 보바인 젤라틴을 찾아서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할랄 인증이나 할랄 마켓에 들어가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특정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할랄 보바인 젤라틴, 소 젤라틴을 쓰는 경우라 하더라도 100% 통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젤라틴 제가 식품 제조를 하는 원재료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원재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A라는 인증 기관에 할랄 캡슐 건강식품을 인증받고 싶다라고 해서 A라는 기관에 신청을 하셨는데 B라는 기관에서 제조가 된 보바인 젤라틴, 소 젤라틴을 쓸 경우에는 자동으로 A 기관이 B 기관에
원료 할랄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젤라틴의 경우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A 기관에서 인증받은 젤라틴만 사용해라라는 요건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젤라틴을 일단 쓰게 되면은 설사 소라 하더라도 또는 할랄 인증 소 젤라틴이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오른쪽에 육가공 또는 이제 외식업의 국내 식당 같은 외식업의 경우도 나오는데요. 국내에 아주 많은 그 외식업에서는 할랄 육류를 쓰고 있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할랄 닭고기, 할랄 소고기로 제조를 한 조리를 한 음식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상 추적이 잘 되지 않는 불분명한 이른바 할랄 육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만약 외식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육가공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할랄 육류의 소스를 아주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호주, 뉴질랜드에서 온 소고기는 할랄이더라, 양고기는 할랄이더라, 또는 브라질에서 온 일부 닭고기는 할랄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설사 박스나 아니면 인증서 카피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제대로 검증된 할랄 소고기, 할랄 양고기, 닭고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검증하면 아주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원재료를 쓰는 가공업체나 외식업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GMO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GM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한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GM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식물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놀라, 우리 유채꽃 또는 유채유, 카놀라 오일을 많이 만들죠. 카놀라 DNA에 잡초의 DNA를 섞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특히 두 개의 식물을 섞어서 조금 개선된 형질의 카놀라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식물이기 때문에 할랄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오케이,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DNA에 동물의 DNA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에 소 DNA를 합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데요. 충분히 연구소 차원에서는 많이 있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랄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식물의 DNA에 동물을 넣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할랄 동물의 DNA를 넣었다. 가장 명확한 예로 같은 콩에다 돼지 DNA를 합성시켰다. 이러면 당연히 할랄 제품에 저 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지 다른 콩 가공물도 안 되는 거고요. 비할랄 동물의 예는 많기 때문에 돼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호랑이 DNA를 넣었다. 독수리 DNA를 넣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GMO와 관련된 농작물을 쓸 경우에는 그 GMO 자체는 할랄로 인정이 되긴 하니까 그 GMO가 되는 데 관여된 DNA가 어떤 것이냐 이걸 따져서 1, 2, 3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드문 얘기는 하지만 동물 DNA 자체를 변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MO 돼지도 있고요. GMO 소도 뭐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 젖소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우유 생산량을 늘린 그런 소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소의 경우에 GMO의 경우에 할랄이냐 따지면 결국 똑같이 도축 방식만 따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 말씀드린 식물의 DNA에 돼지와 같은 비할랄 동물 DNA가 합성된 경우에는 그 경우는 할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런 GMO가 사실 안전하냐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좀 소비자 단체에서는 서로 그 문제가 좀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할랄 관점에서는 각 국가에서 이미 실정법에 따라서 허용하든지 허용하지 않든지에 대한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법의 경우는 GMO 자체 안전성은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MO에 대한 거는 할랄에서는 유해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데 우리 식품과 화장품 각각 국내에 보면은 법규에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그래픽을 보시면은요. 알, 우유, 메밀, 땅콩 등에서 큰 분류로 19가지, 최근에 잣이 포함되어 있고요. 19가지의 물질이 있을 경우 알러지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에 표시해라. 이게 우리 국내 법규고요. 오른쪽에 보면 화장품에도 플레이버에 약 25가지 정도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할랄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식품 부분인데요.
이 식품에서 표시사항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 어떤 케이스냐면요. 위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할 때는 실제로 관여된 것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그 왼쪽 보면 유발 물질이 포함되는데 무엇을 함유하고 있다. 그건 실제 그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함유된 원재료 중에 일부일 경우에는 함유하고 있는 유발 물질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함유는 안 되고 있지만 그 생산 시설이 다른 것들도 같이 만들 때 그 교차되는 생산 시설, 공유하는 생산 시설에 만든 다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참고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 환기 표시라고 되어 있죠. 저렇게 하도록 돼 있어 원래 실제로 관여되는 것만 쓰도록 한 게 우리 법규의 원래 취지인데 그 왼쪽 아래에 문제가 돼 있는 그 시스템을 보시면요. 보시면 제품은 당면입니다. 고구마 전분으로만 만든 당면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함유 표시된 건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면은 지금 이건 잣이 포함되기 전이니까 18개인데요. 우리 법규에서 얘기하는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 표시해서 이러이러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했다.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모든 것들이 다 교차 오염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렇게 미리 표시를 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나중에 제품 회수에 대한 위험을 미리 면책하기 위해서 편의상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많은 식품업체들이 국내에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관행과 할랄 인증을 받으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가 할랄 인증을 받는 국내 식품 업체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랄 인증 식품이라고 해놓고 밑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와 같이 제조될 수 있다. 사실상 교차오염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할랄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경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이렇게 관행에 따라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에 대한 얘기인데요. 알코올은 국내에서 항상 제일 어려운 할랄에 대한 문제인데 크게 알코올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주정, 산업용 알코올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산업용 알코올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술은 아니지만 또 술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제조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정은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 보셔야 되는데 인증기관에 따라서 허용을 하기도 하고 허용을 안 하기도 합니다. 또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미니멈으로 잔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은 최대한 적게 써야 되고 쓰는 경우에도 그 잔류 농도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술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에서 알코올을 제한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진짜로 마시는 술, 국내에서 마시는 술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 술이 제품이 들어가면은 농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 자연적으로도 알코올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인증기관에 따라서 허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허용되는 경우에도 몇 퍼센트 이게 아니고요. 취하면 안 된다 정도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 알코올 마찬가지로 경계선에 있는 좀 어려운 알코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변성 알코올은 사실 에탄올이긴 하지만 저희 일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마실 수 없도록 식용으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변성 알코올의 경우는 거의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된다.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할랄에서의 알코올의 문제는 사실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알코올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간단하게만 터치하고 끝내겠는데요. 어, 고추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주정을 넣지 않는 새로운 공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주정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는데요. 저 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주정을 넣게 되면 나중에 잔류 알코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정을 넣지 않는 대신 다른 대체제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연 발생 알코올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할랄 고추장 제조법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의 경우에는 변성 알코올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경우는 알코올 써도 상관이 없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 화장품에조차도 알코올 넣은 게 싫다라고 해서 무알코올 향수 같은 걸 찾는 소비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랄 관점이보다는 무슬림의 소비 성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실제 국내에서 이제 주정침지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 떡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살균 보존 목적으로 마지막 포장 전에 주정에 아예 푹 담그든지 또는 주정을 스프레이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잔류 알코올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제조법을 좀 개선해서 최대한 요 조정과 관련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주 일부의 경우는 진짜 술을 포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럼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이런 술을 집어넣은 초콜릿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외식업의 경우에는 우리 특정 그 브랜드 이름이 하여튼 맛술로 일반적으로 불리는 게 있는데, 맛술 중에 정말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와인 수준의 맛술이 있는데 이걸 쓰면 안 되겠고요. 케미칼 개념으로 해서 만드는 알코올이 안 들어간 맛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에 맞추는 조금 빨리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4개의 키워드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다시 호스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지금 식순에 따라서 이제 약 10분 정도 저희가 Q&A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더 많다고 하면은 좀 더 시간 유동적으로 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해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채팅창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의사를 표명해도 좋고요. 아니시면 이 온라인 사용으로 그냥 의사표현을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하시게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은 아마 연사 선생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So in terms of Ifanka, we have not come across that.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e would send to our religious committee, but I would guess more than likely not.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게 케이스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실제로 인증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샤리아 보드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질문층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다 무슬림이라면 젊은이든 또는 나이가 드신 분은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한데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백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남아나 중동 지역도 백신을 맞고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코로나를 예방하는 백신 자체가 할랄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슬람 율법에서는 지금 백신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할랄과 관계없이 백신은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그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는 할랄 인증을 받은 백신만 맞겠다는 게 있는데 현재 중국의 시노백인가 시노팜인가는 할랄 인증을 받았긴 한데 또 약효가 문제가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는 백신에 대한 할랄 적격 여부가 이슈는 돼 있지만 일반론에서는 지금 더 그 백신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금기사항도 그 금기된 것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으로. 그냥 그건 충분히 허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Thank you. So it has changed the halal market quite a bit. It's changed the food industry. It's changed the nutritional supplement industry. Food in particular was some parts of the industry were hard hit, and some parts were very hard hit and went down in business. But other industries like nutritional supplements, health foods, functional foods,
are at an all-time high in production. So our clients are exporting more products, producing more products, finding additional production facilities to handle the capacity of health and supplement functional foods. But in terms of other foods that don't have any functional value, a lot of those industries were hit hard, same as restaurants and food service industries. 지금 질문이 조금 광범위해서 한라 시장과 관련돼서 그 현재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설명하는 쪽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일부는 또 긍정적 영향, 일부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식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받아서 수출도 증가를 했고요. 식품 전체 생산량과 수출량 늘렸고 피퍼를 늘리고 있는 정도로 오히려 수출은 더 화랑 또는 호황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같은 푸드 산업이지만 외식업의 경우는 아주 완전히 침체가 됐기 때문에 외식업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Vitamin C in particular. 비타민 C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요즘 잘 팔리고 있고요. Is there any, So in terms of halal market and just the general market post COVID-19, companies have had to make a lot of changes. They've cut a lot of their staff. So when you go to a production facility that last year or 2 years ago had 500 employees, this year they're doing the same thing with maybe 1/5 of that number, so 100 employees. So a lot of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is more automation in the factories, less people involved in the process. More automation for the processes. It will be the same, the general and halal market. Same. 네, 지금 한 예로 500명 정도의 그 직원이 있는 한 회사가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로 약 5분의 1로 감축돼서 100명 정도까지로 많이 직원이 감축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만약 끝나고 이제 조금 더 산업이 재편이 되면 아무래도 자동화가 더 많아지고 인력에 의존하는 지금의 그 산업 패턴보다는 훨씬 더 자동화가 심해지는데 이런 패턴은 딱 뭐 할랄 마켓뿐만 아니라 할랄과 일반 마켓 전부 포함해서 공통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GMO를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GMO가 처음에는 당연히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랄은 처음에 최영길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할랄란 따위반 해가지고 할랄은 그냥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게 내재된 가치고요. GMO는 사실 아직까지도 일부 소비자는 유해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 GMO가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면 당연히 할랄이 될 수 없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실정법에서는 GMO 자체가 유해한 증거는 현재까지 명확히 없다가 지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할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실정법을 따르기 때문에 GMO에 관련돼서는 유해성은 현재까지는 명확한 결론이 없다. 따라서 거꾸로 현재가 안전하게 생각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GMO를 굳이 할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건 돼지와 관련된 DNA가 연결됐을 경우에는 돼지 때문에 배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GMO 문제라기보다는 돼지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배양육의 경우는 최근에 그 랩그로밋이라고 해서 그 실험실에서 그 일반적인 보통 소나 닭의 체세포를 배양하는 실험실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양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았고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이렇게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 너겟을 판매하겠다라고 한 정도가 지금까지 단계가라고 보이는데요. 이 배양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할랄 관점에서는 아직 서로 이슈화 되지 않았고 일부 이 배양육에 대한 할랄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배양육을 배양하는 그 원래의 체세포가 소에서 나왔거나 닭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원래 할랄 동물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에서는 동물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샤리아에서 정한 대로 이슬람식 방식에 따라서 도축 또는 도개를 하고 그 일정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고기를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게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고기의 경우는 자연의 순리 어긋난다. 따라서 이거는 할랄이라는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조만간에는 결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전 세계에서 다양한 파트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 국가가 57개 국가고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는 할랄에 대해서 전체로 원론적으로는 할랄 제품이 수입할 때 할랄 제품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할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자국법에 의해서 법규에서 할랄 인증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할랄 인증 기관의 효력인데요. 인증 기관의 공신력에 대해서 실제로 통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 정도 국가고요. 이 외의 국가는 소비자나 바이어 차원에서 할랄 인증에 대한 공신력, 신뢰도를 자체적으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인증기관, 국내 인증기관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받느냐를 따지면 결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UAE, 사우디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건데요. 지금 국내 인증기관이 약 4개 정도의 로컬 인증기관이 있고 그중에 제일 오래된 인증기관이 KMF라고 하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KMF 할랄 인증으로는 말레이시아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나갈 때는 KMF 할랄 인증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약간 국가별로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4개의 인증기관 각각에 대해서 답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경우는 yes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국가의 경우는 no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대외 공신력을 갖고 있다. 제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국내에 있는 인증기관 각각이 더 향상을 시켜서 또 인지도도 상승을 시켜서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복수로 인정을 받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편법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KMF 할랄 인증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 경우는 저희 인증 가지고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비할랄로 수입을 해갑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여기서 할랄 인증이 다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허용을 않지만은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이것도 할랄 인증이 된 것이므로 할랄이 아니냐라고서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할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식적인 식순인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그 할랄 시장 진출 성공 정량 및 사회 분석 설명회라는 주제로 우리 지시국가연구소와 사단법인 한라협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시국가연구소와 사단법인 한라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다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